아이고 우리 홍보대사님. 우리 남은지 정보대사님. 반가워요. 잘 지냈지? 너무 잘 지냈죠. 안녕하세요. 주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뵙지만 친해지길 바래의 의미로 우리 오늘 반말로 이야기할까요? 그럴까? 남양주의 꽃 우리 조정민 양 반가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볼까? 2012년 유네스코는 세계기념 인물을 선정 발표했는데 이 동양인 최초로 선정된 역사 속 인물 누구일까요? 정양아 쌤? 정답이야. 유네스코는 이념과 가치가 일치하는 전 세계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선정해 왔는데 이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의 삶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이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한 거야. 근데 혜린이는 정약용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뭐 거중기나 우민심서 유명한 책들 되게 많잖아, 그치? 맞아.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유명한 책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은 정말 너무 많은데 그래서 다산이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다산이라는 호는 정약용 선생이 유배 시절에 기거했던 곳 주변에 차, 마시는 차 다도할 때 다. 그렇지. 아. 차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다산이라는 호를 지으셨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고향에서 있었던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때는 1762년 정약용 선생은 이곳 마제마을에서 태어나셨어.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정약용은 22세에 진사과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가. 조선시대 최고 약간 명문대 아니야? 장난 아니지. 이 1789년에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 나가자마자 곧바로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발탁되셨어. 초계문신? 난 초계국수 참 좋아해. 그 초계가 아니고 초계 문신은 젊고 학식이 뛰어난 신료들을 선발해서 독서와 학문을 심화시키도록 한 제도였던 거야. 정조 임금의 일종의 인재 양성 정책이었던 거지. 세종대왕 시절의 집현전 뭐 그런 거구나. 맞아. 이 초계 문신에 발탁되자마자 정약용은 한강에 배다리 설계를 시작했어. 배터리? 배다리. 배다리. 정조는 막상 주교의 설계는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정약용에게 시킨 거야. 완전 신입 말단 공무원한테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거나 그렇지. 마찬가지잖아. 대형 프로젝트를 대박이다. 이 정약용이 맡았는데 이 정조는 정약용이 서학서를 통해서 이제 서양 과학 지식을 습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배다리 설계에 들어간 이 정약용은 기존 배다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어. 일단 뭐 당시 기법으로는 다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다리를 건널 때 무서워. 그렇지 불안해했거든. 뭐 큰 용이 막 물을 건너는 사람들을 잡아간다 막 이런 속설을 믿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땐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 정말 그 다리까지 부실하면 그거 진짜 문제인데. 맞아. 그뿐만이 아니었어. 이 배다리 만들기에 징발된 배들은 일을 못하니까 백성들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줬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안타깝게 여긴 정약용은 해결책을 찾았어. 해결책? 어떻게 했을까? 배 한 척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 그 한강 택시처럼? 한 척만 징발한다. 아닌가? 그게 아니고 정약용이 내놓은 해결책은 훈련도감 대변선과 조운선 그리고 대형 경강선을 활용하는 거였어.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 대변선이나 조운선은 세곡선이야.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곡식이나 쌀을 실어 나르던 배. 나랏일에 쓰던 쓰이는 배니까 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경강선은 한양 상인들의 배기 때문에 징발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많지. 이제 정약용은 이 배다리에 징발되는 대가로 대동미 세금으로 걷는 쌀을 운반하는 특권을 준 거야.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나빼시네. 나빼 싫지 않았던 거지. 그치.
그렇게 큰 배들을 징발해서 만드니 다리가 튼튼하고 2,000명의 인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정약용이 벼슬에 나간 첫 해 일궈낸 성과야. 야, 첫 번째 임무부터 그냥 대박을 치셨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정조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고 그 이후에 정약용은 엄청난 일을 해내가기 시작해. 33살의 정약용은 경기도 암행어사가 돼. 암행어사? 암행어사. 백성의 궁핍한 실상을 살피고 탐관 오리들의 중간 착취를 목격하고 기록을 하셨어. 그리고 특히 이제 왕실의 권위에 의지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고위 관리들을 징계하도록 임금께 요구했지. 와, 나는 박문수만 유명한 암행어사인 줄 알았는데 정약용 선생님도 유명하셨구나. 그 정조는 정약용에게 형조 참의까지 맡겼고 정약용은 몇몇 미제 사건들을 조사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어. 그리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억울함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한 흠음신서를 쓰셨어. 약간 과학수사 같은 책 아니야? 와, CSI 과학수사대. 근데 정약용 선생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누가? 왜? 왜 테러를? 정약용은 이 고위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보고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 중에 서영보라는 정조 임금의 최측근이 있었어. 이 정조 임금도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 그럼 최측근이면 처벌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그치. 특히 이 서영보가 속한 당파에서는 오히려 정약용이 자신들을 몰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상소를 계속해서 올려. 그러니까 탄핵을 요구하는 거야. 잘라라. 정약용은 잘라라. 내쳐라. 그래서 1799년 정약용 선생은 결국 39살.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이곳 남양주 마제마을로 돌아오신 거야. 와,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겠다. 정약용은 이제 그때 참담한 심정을 시로 남기기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볼래? 한강수 흘러 쉬지 않고 삼각수 높디 높아 끝이 없도다. 산천은 변해 바뀔지라도 당파 짓는 나쁜 버릇 깨부술 날이 없구려. 한 사람이 모함을 하면 문립들이 차례로 전파하여 간사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으니 정직한 사람 어느 곳에 둥지를 틀랴. 본인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시로 남기신 거지. 이 개혁군주 정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지만 그 꿈이 무너진 이 참담한 심정이 이 시 한편에서 느껴지지 않니? 그치. 문입들에 의해서 간사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이게 이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고 내려갔지만 이 정조 임금은 정약용을 다시 부르고 싶어 했어. 그치 인재잖아. 그렇지. 어느 날 정조 임금한테서 편지가 한 통 와. 보름이 되기 전에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름이 되기 며칠 전 어떤 큰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었을까? 큰 전쟁이 났을까? 안타깝게도 정조 임금이 승하하셨어. 정말? 정약용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 그치. 와, 진짜 약간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것처럼 너무 슬퍼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 그 후 정약용은 슬픔을 가다듬는다는 의미로 자신의 집을 다시 짓고 집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뭐라고 지었을까? 다시 닫아놓으면 정 들어갈 것 같은데 정. 정간에? 야경 하우스? 이 약용 모르겠어. 그 집 이름이 바로 여유당이야. 여유당? 여유당 하면 왠지 뭔가 뭐 여유로운 펜션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면 뜻은 정반대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뜨고 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정약용 선생이 노자의 글에서 따온 글자로 당호를 지었는데 네가 여유를 한번 운을 띄워줘봐. 여. 겨울 시내를 건너듯 머뭇머뭇하노라. 유.
사방을 두려워하듯 조심조심 하노라. 즉 머뭇거리고 조심하는 집이라는 뜻이야. 여유담이. 항상 조심하고 경계를 하면서 남의 비방을 자초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이 집의 이름으로 삼으신 거지. 이야, 뭔가 다 하나하나 다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결의에 찬 여유당의 다짐도 정약용에게 불어닥칠 이 비운의 운명은 막지 못했어. 또 생겼어, 뭐가? 아, 무슨 일이 생겼는데? 1801년에 신유 옥사라는 사건이 일어나. 신유 박해는 들어봤지? 천주교 박해. 야, 박씨관데? 혜린아? 나 박식해. 네. 똑똑해. 정약용 형제들이 천주교도로 몰리게 되면서 그 사건으로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하고 둘째 형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돼. 맞아. 나 그 영화 본 것 같아. 자산어보. 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형인 정약정은 신지도 갔다가 다시 흑상도 가고 아우인 정약용은 포항으로 갔다가 다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돼. 그치, 영화에서 진짜 두 형제가 이렇게 헤어질 때 되게 짠했거든. 나한테도 이게 왔어. 읽어줄게. 그래. 초가주막 새벽 등불 푸르스름 꺼지려는데 일어난 샛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라. 두 눈만 말똥말똥 둘이 다 할 말이러 애써 목청 다듬으나 오열이 터지네. 시에서 그 두 형제의 그 안타깝고 슬픈 이별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니? 그치. 형과 따로따로 유배지로 보내지는 것도 참 슬프고 힘들었을 텐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때 정약용 선생의 나이가 40이었거든? 3살 배기 막내 아들을 포함해서 4명의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유배를 떠나야 되니까 그치. 아버지로 그리고 남편으로서 가장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정약용 선생은 그 당시 심정을 이렇게 남겼어. 어떻게 남겼지? 산바람 불어와 가랑비 뿌리는데 서로가 가기 싫어 망설이는 듯하구나. 주저하고 망설인 듯 무슨 소용 있으리요. 끝내 이 이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을. 사평촌의 이별. 이 유배를 떠난 지 7년째 되던 어느 날 정약용 선생은 아내를 만나는 꿈을 꿔. 꿈속에서나마 느꼈던 애틋한 사랑을 시로 표현했어. 그리워 말아야지. 그리워 말아야지. 서글픈 꿈속에서 본 그의 얼굴. 유배지 가 있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사실은 그 아내가 이제 자식들 다 케어하고 하니까 그것도 또 힘들고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가족들이 더 힘들었을 거야 내 생각엔. 그렇지. 특히 정약용 선생의 부인 홍 씨는 남편의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지조차 모르니까 해마다 이게 기다리다 지쳐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졌어. 몸도 마음도 약해지다 보니까 부인 홍 씨는 이 남편의 가슴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에 이 결혼할 때 입었던 빛바랜 치마와 함께 한 수의 시를 적어서 보내셨어. 치마에? 바로 이 시야. 눈설이 찬 기운에 수심만 더욱 깊어지고 등불 아래 한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그대와 이별 7년 서로 만날 날 아득하네. 좀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확 온다. 와. 그런데 정약용은 부인이 보낸 이 시와 빛바랜 치마를 받고 나서 답장을 보내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땡땡땡이야. 뭔지 맞춰봐. 치마 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홍씨니까 다음 치마? 아니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피첩이야. 하피첩? 하피첩. 하피란 이 조선시대 여인들이 시집갈 때 입었던 치마를 말하는데 정약용은 아내가 보내온 그 치마를 5폭으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이제 두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글을 쓴 거지. 부인이 보낸 치마를 잘라서 책을 만들었어. 책을. 하피첩에는 아비 때문에 이 출세길에 막힌 두 아들에게 패족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척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구구절절 세세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너희는 망한 가문의 자손이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난 벼슬이 없으니 농장을 물려줄 수 없다. 내가 전해줄 것은 하나는 금면이요 다른 하나는 검소이다. 이 두 가지는 좋은 전답보다 낫다. 맞는 소리긴 한데 음.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잔소리도 같이 들으실 수도 자식 있고.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곁에서 직접 가르쳐 주지 못하는 어떤 미안함, 그리고 패족이 된 가문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어떤 뭐 조바심, 그런 마음들이 이제 겹쳐서 나름 그러니까 원격 교육을 하신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음. 두 아들들이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훌륭하게 자랐어? 맞아. 둘 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 장남 학연은 정약용 선생의 제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문인으로서 삼창관집이라는 신문집과 함께 종축 회통을 남기셨고, 이 둘째 하규는 심영다식과 농과 원령가라는 가사를 지어서 농업기술 보급에 큰 역할을 했어. 역시 DNA는 어딜 안 가지. 그런 근데 거 같아.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 마음대로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자식들인데 그치. 대단하네.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하피첩을 만들고 남은 첩으로는 시집가는 외동딸을 위해서 매화꽃 핀 나뭇가지에 작은 새 2마리를 그리고 또 행복을 기원하는 시를 쓴 매조도를 선물하셨어. 와, 정말 우리 정약용 선생님 그 치마폭으로 정말 많은 걸 활용을, 혹시 치마폭이 XX 트리플 X 라지인가? 많이 쓰셨네. 그런가? 거기까지 내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쪼개서 잘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 그 덕에 우리는 하피첩과 매조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버지,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정약용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느낄 수 있었던 거지. 이야,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말. 그지? 1818년 1818년 정약용 선생은 18해 만에 해배가 뭐냐면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 그지? 늦었지만 다행이다 진짜. 정말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지만 이 정약용 선생은 절망하거나 누굴 절대 원망하지 않으셨어. 나는 욕했을 거야. 진짜 못해 그런 거. 나도 뭐 난 죽을 때까지 진짜 저주할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정약용 선생은 어린 자식들을 병으로 잃고 나서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과회통이라는 의학서를 쓰신 것부터 시작해서 한병혹치라는 의학서도 쓰셨어. 복사뼈가 3번이나 부러질 정도로 배움과 저술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제자 양성 등을 또 위해서도 힘을 쓰신 걸 보면은 절망이나 원망보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신 것 같아. 야, 근데 와, 복사뼈가 부러졌는데 3번이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당대에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드니까 후대에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으신 거지. 그리고 또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개혁을 완성해 주겠지 하는 희망도 함께 담으셨지.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인정을 어떻게 못 받으셨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고 유용한 책도 500여 권 넘게 남기셨으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우리는 잘 알지만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좀 달랐어. 정적들에게 천주교와 관련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셨고 뭐 유배까지 당해서 폐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선생은 자신의 묘비명도 직접 쓰셨어. 묘비명? 묘비명. 뭔데? 살아생전에. 정약용 선생은 이 자신의 삶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왈가왈부하는
쉽게 이제 싫었던 거지. 당연히 싫지. 내버려두고 싶지 않지 나라도. 그치. 그래서 6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생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의 회갑 때 직접 묘비명을 지으셨는데 일명 자찬 묘지명이라고 해요. 자찬. 자화자찬할 때 자찬. 나도 발음이 같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화자찬의 찬은 기릴 찬이거든. 찬양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자찬 묘지명의 찬은 지을 찬. 이 시문을 짓다라는 뜻이야. 직접 지었다. 묘지명을 직접 지었다. 뭐 그런 뜻이겠네. 자찬 묘지명에는 그동안 선생님이 맡았던 관직, 뭐 정조 임금과 함께했던 일, 천주교 문제로 이제 유배를 가고 정적들의 끝없는 반대로 석방이 무산되고 관직 수여가 좌절된 과정 등등 60년의 인생을 중요한 행적들을 상세하게 적어두셨어. 와, 60년의 인생을 묘비에다가 자서전을 이렇게 쓰신 거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사후의 일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나 죽은 후에 아무리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준다 해도 다 소용없다. 내 책 한 편 읽어주고 내 책 한 부분이라도 베껴두는 게 훨씬 기쁠 것이다. 너무 좋은 가르침이다 사실은. 자식들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차라리 내 책 한 번 더 읽어라. 뭐 그렇다고 자식들이 진짜로 제사를 안 지내지는 않았겠지만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지 않을까. 근데 본인의 그 본심은 뭐 그러셨으니까. 그치. 지금은 정약용 선생의 후손들뿐 아니라 뭐 정약용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잖아. 우리 남양주에서. 그치. 다산동이라는 동네도 있고. 그렇지. 선생이 쓴 250여 권의 작품들을 한데 모은 여유당 전서까지 이제 간행이 되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선생님이 기우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마지막 바람이 조금씩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묘비명도 직접 쓰셨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거야? 정약용 선생님의 최후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진짜 영화? 어땠길래? 1836년 음력 2월 22일, 양력 4월 7일 정약용과 이제 부인 홍 씨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준비한 거야. 그날 선생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이 서거 3일 전에 회혼시를 지으셨어. 그 회혼시는 바로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데도 복사꽃 농염한 봄빛은 신혼 시절 같구나. 살아 이별하고 죽어 헤어짐이 이 사람을 늙게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임금님 은혜에 감사하네. 이 밤 목라싸 소리는 유난히 좋고 옛날에 하피첩의 먹자국은 아직 남아있네. 나뉘었다 다시 합함이 우리의 모습 같으니 한 쌍의 표주박을 자손에게 남겨줍시다. 인생이 3일 남은 시점에서 또 결혼 60주년. 어떻게 이렇게 시를 또 쓰셨지? 진짜 감동이다. 이 회혼시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회혼날 아침에 온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 자,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정약용 선생의 이 생가에서 고향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때? 정말 유명한 분이니까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좀 뜻밖의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새롭고 또 놀라워. 뭔가 존경스러운 느낌? 정말 여기 생가, 여기 남양주 이렇게 와서 우리 선생님의 또 히스토리, 역사를 배우고 그래도 훌륭한 업적을 또 이렇게 쌓으셨고 그만큼 또 책도 엄청나게 쓰셔서 내가 2달에 1권이 읽는 걸 안 되겠어. 이제 2달에 2권을 읽어보려고. 하나씩 늘려나가자고. 하나씩 나도. 읽어보자.
나도 정혜아경 선생님이 위대한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정약용 선생의 어떤 뭐 인간적인 모습도 또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나한테도 정말 의미 있고 좋았어. 좋았고 좋았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 들려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 진짜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땡큐.